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차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인간관계 심화 요인을 찾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넬슨 존슨이 제시한 3R, 인간관계 심화 요인의 3R을 선택하는 부분이네요. 근데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문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명료하게 설정된 기대나 지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규칙이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개론 1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3말은 첫 번째 보상성. 그죠?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보상의 효과로 보상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될수록 인간관계가 더 심화된다.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보상받는 것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더 심화되고 유지되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굉장히 행복하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보상을 얻는 거죠. 그랬을 때 긍정적인 행복이라는 보상 효과로 인간관계가 더욱더 심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거죠. 상호성은 보상이 서로 균형 있게 교류되는 거. 그래서 이게 사회교환 법칙하고도 맥락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상이 균형이 되어야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이 넓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규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규칙, 규정을 잘 지켜야 서로에 대한 역할과 행동에 대한 어떤 기대나 지침을 잘 지켰을 때 인간관계는 어때요?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세 가지 선택하는 거, 보상, 상호, 규칙 선택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설명, 지금은 지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게 나옵니다.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 그래서 아노미 이론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해서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부적응 유형. 그래서 아노미 이론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요인을 찾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론을 살펴보면 아노미 이론은 머튼이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규범으로부터 뭘 하는 거다? 문제 행동을 하는 거, 일탈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하는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 뭐에 해당돼요?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른들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목표죠.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을 얻기 어려울 때 목표 수단의 괴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아노미가 나타나면서 이 목표 수단의 괴리 자체가 아노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튼이 이 아노미 이론의 근간에서 부적응적인 유형을 이렇게 몇 가지, 5가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동조형이라고 나타내고요. 동조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부적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도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조형 같은 경우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해서 적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부적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적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혁신형은 여기서 보면 문화적 목표는 수용을 해요. 혁신.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제도적 수단을 포기하는 유형. 그래서 사기, 횡령,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혁신형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의례주의형 같은 경우는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 수단에만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패배주의형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다 거부를 해요. 문화적 목표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도 거부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물 중독자나 방랑자나 운둔자, 정신질환자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사에서는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반역형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패배주의형이랑. 근데 조금 달라. 어떤 부분에서 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여성해방운동가, 급진적 사회운동가, 히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아마 의례주의형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고 무엇만 제도화된 수단만 수용하는 부적응 유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아노미 이론에서는 의례주의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시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경향으로는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한 것, 또 이 특징, 이론의 특징에 대한 것도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23번 자아개방 모형 중, 이제 여기 조아리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아리창 설명 한번 볼까요? 160페이지. 조아리창은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조세프 루프트와 해링턴 잉검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조해리, 뭐 한글 표현법으로 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여 자기 개방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만큼 오픈하는가, 개방하는가, 또는 아니면 클로즈 닫는가, 폐쇄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 영역에서는 질문과 요청과 격려, 피드백을 얻는 정도로 보는 거고요. 말하기 영역 같은 경우는 정보의 공유, 발표, 자기 표현, 그러니까 나를 얼만큼 공개하는가, 자기 공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의 각각의 변수를 보면 타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타인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겠죠. 그죠? 이거에 따라서 뭐 측정표를 체킹하면 여기에 어떤 그림이 나오겠죠. 내가 내 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나를 공개도 하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내가 검사를 진단을 해봤는데 내 영역이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개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맹목 영역, 보이지 않는 창이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숨겨진 영역과 미지의 영역 4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4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알아요. 그리고 타인도 나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외향적이고 개방적이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지랖이 태평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방 영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어떻다? 주책스럽고 경박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보기. 해당하는 거, 공개 영역,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 그 다음에 타인이 알고 있는, 나는 나를 모르지만 타인은 나를 잘 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창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보통은 이제 벽창호라고 얘기를 해요. 벽창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결론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맹목 영역이나 보이지 않는 창은 자기 주장,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에 공개 영역은 인간관계가 넓다. 개방형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 나를 알고 있지만 타인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신중형, 공격당하는 일이 적음.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실리적이다. 그 다음에 현대인에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지 영역은 나도 나를 모르고 타인도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립형, 음성 증상, 그 다음 인간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핵심 키워드 개방형, 인간관계가 넓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우리는 뭐다? 공개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글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각각의 영역에 대한 특징으로.
24번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해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일반적으로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는 공식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이 있겠죠. 자, 공식적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또는 수평이 있겠습니다. 그죠? 수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상향과 하향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회의, 동일 선상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 비공식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계모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친, 화, 그죠?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진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이런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도농쿨이라고 하죠. 그죠? 포도농쿨. 그 다음에 루머가 있겠죠. 루머, 소문. 비공식적인 거.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시면, 자, 하향적 의사소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위 하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 의사와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시험 문제 이제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유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하향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편남, 그 다음에 뉴스레터, 게시, 기간지, 구내 방송, 강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하향적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점으로는 이제 조직의 사정을 널리 알릴 수가 있겠죠. 동시에.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때 사용한다. 단점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죠. 그죠? 그 다음 피명령자 의견이나 요구를 참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극비 상황일 경우에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3번 지문이 보고, 내부 결제, 개별 면접 등의 전달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하향적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답이 얘가 3번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뭔가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하향적이 아니라 상향적 의사소통이죠. 상향적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또 상향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향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좀 더 민주적이겠죠. 그죠? 방법으로는 보고나 제안이나 의견이나 면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당연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향적 의사소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택적 여과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밑에서 위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유리한 것. 그럼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한다? 불리한 것은 걸러내는 거. 걸러낸다. 이게 바로 여과죠. 그죠? 그래서 선택적 여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뭔가 좋지 않는 소식이나 반대 의견을 걸러내고, 그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하는 것, 이런 현상을 갖다가 선택적 여과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계층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상하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민주적이죠. 그죠? 토론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심사제도, 회의, 위원회, 회람, 통보 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람이라는 용어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학교에서는 좀 많이 쓰죠.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반장한테, 요즘 반장 안 하고 회장이라고 하나요? 회장한테 무엇을 주죠? 서류 하나 주고 난 다음에 1반부터 10반까지 선생님 보여주고 사인 받아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읽어보시고 사인하고 읽어보시고 사인하시고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회람이에요.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람도 수평적 의사소통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조직 내 동일 계층에 있는 단위 내에서 또는 단위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보 공유하고 갈등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뭐 임무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게 이제 포도넝쿨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넝쿨 유형,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학연 지원에서 계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직 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의사소통의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포도가 이제 영어로 그레이프잖아요. 그래프 파인이라고도 불리며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 파인의 유형의 장점은 당연히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즉각적이겠죠. 사적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적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 전달 경로가 되기도 해요. 거기서 의외의 아이디어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조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경고를 주고 집단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진화를 단결을 하는 거죠. 자, 단점으로는 조직 내 정보나 감정의 전달에 대한 정확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건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낮다 기억하시고요. 원래 뜻과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겠죠. 적다가 아니고 많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빨간색이 여기네요. 그러면 당연히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정확성이 높다라고 나왔고요. 얘는 적다라고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 뜬소문, 루머에 해당하는 거죠. 루머는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죠?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소문.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해 수평적 의사소통의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죠. 그죠? 그래서 종류를 구분하는 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동일 계층이잖아요. 동일 계층. 그래서 똑같은 동일 계층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회의나 해람이나 위원회나 사전 심사제도. 근데 면접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향이에요? 상향이에요? 밑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향적 의사소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25번 의사소통 장애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선택적 여과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6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지각상의 장애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고요. 예전에 준거 틀의 차이도 엄청 잘 나왔던 문제예요. 정보의 여과는 좀 더 최근에 잘 나왔던 경향이고요. 지금 시험 문제는 집단의 응집력에 대한 설명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지각상의 장애 같은 경우는, 개인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자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선택하고 해석한다. 이때 고정관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상동적 태도나 후광 효과가 여기에서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준거 틀의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자와 수신자는 각각 다른 입장에 처해져 있을 경우에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예전에 집으로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집으로. 거기 보시면 할머니,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있죠. 이 두 사람의 그 준거 집단의 차이가 있었죠. 이 할머니는 산골에서 살으신 분이고요. 도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은 도시에서 살다가 할머니 집에 맡겨진 거죠. 그래서 서로의 대화가 문제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한 두세 번 정도 거기서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한 게 뭐예요? 나 치킨 먹고 싶어 라고 그 초등학생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치킨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치킨을 얘기한 거죠. 근데 할머니는 어떤 치킨을 갖다 주었죠? 백숙을 갖다 주었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준거 집단에는 백숙이 일반적인 치킨 요리의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 이 도심은 어때요? 치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후라이드 치킨. 이 초등학생이 백숙을 많이 먹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서 각각의 준거 집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마음속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죠?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보원의 신뢰도나 가치 판단, 청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여과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집단의 응집력은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콜센터에서 쓰는 언어들이 따로 있겠죠. 그 조직 문화에 특별한 언어, 전문 용어로 쓰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언어는 집단 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집단 밖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현대사회는 지금 정보가 과부하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선택하여 습득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얼마나 잘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애가 정보의 과부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수신자가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된 메시지의 반응 양식이 달라진다. 이게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얘기죠. 그죠? 정보원의 신뢰도. 전달자와 수신자는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져 있으므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준거 틀의 차이였죠. 3번은 집단의 응집력이 약할수록, 이 약할수록이 아니고 뭐였죠? 강할수록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언어가 없기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집단 밖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은 수신자들은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이전에 미리 형성된 고정관념으로 메시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뭐 첫인상 판단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왜곡 현상이 생기는 경우는 고정관념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죠?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정보의 과부하에 대한 설명이죠.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전달자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은 채 배제될 수도 있다. 그죠? 정보의 과부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의 답은 3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기술, 부탁 기술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17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부탁을 할 때 스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에요. 한 발 들여놓기 기법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필요해요. 10,000원. 그러면 먼저 요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5,000원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빌려야 됩니다. 지금 그죠? 5,000원. 5,000원은 좀 작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8,000원은 괜찮을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 마지막에 이제 10,000원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요청을 한 후 일단 수용이 되면 조금씩 요청을 증가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얻어내는 방법, 이걸 갖다가 한 발 들여놓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예전에 방문 판매가 있었죠. 방문 판매, 방판. 그래서 화장품을 방판하시는 분이 많으셨죠. 그죠? 이분들이 처음부터 물건을 팔진 않죠. 처음에 무엇을 주나요? 샘플을 주잖아요. 스킨 로션 작은 병에 담긴 거를 점점점 주죠. 그죠? 주고 난 다음에 얼굴 부딪히기. 그러니까 한 발 들여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물건 구매로 이어지게. 이 물건 좋은데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어지는 게 바로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 부딪히기 기법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이 필요하면 상대방한테 혹시 100,000원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000원에 비해서 100,000원은 10배 이상 높은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100,000원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한다고요? 그러면 50,000원은 괜찮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100,000원보다 50,000원이 반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통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탈 때 이 기법을 쓰면 잘 못 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 50,000원도 이 10,000원의 5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그가 이를 거절을 하면 요구의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례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사례. 보기로. 그죠? 그래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일어난 것으로 상상을 초월한 예산을 요구하고 거절되었을 때 후에 그보다 삭감된 예산을 청구하여 관철시켰으며 결과적으로는 관철된 금액도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 사례가 대표적인 얼굴 부딪히기 기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영업 현장에서 많이 쓰겠죠. 협상 기법에서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상대방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작은 요청을 먼저 하고 일단 수용이 되면 조금씩 증가한대요. 그럼 뭘까요? 한 발씩 들여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 기억하시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얼굴 부딪히기. 마찬가지로 얼굴 부딪히기 기법도 정의, 개념으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총 몇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3문제. 요렇게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 사례 한 문제. 그죠? 그러면 3문제 다 풀었습니다. 27번 이제 교류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욕구 이론 중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럼 교류 분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교류 분석의 욕구 이론 3가지 중 하나로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7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어체로 타인에 대한 존재 인정을 뜻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트로크라고 한다. 그래서 뭐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뭐 찌르는 거, 찌름 규칙, 이렇게 만지는 거, 토닥토닥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접촉이라는 유형으로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극, 그 다음에 타인의 존재나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성격의 형성, 성격이라기보다는 인간 생활 태도, 인생관의 형성은 보통은 인생관이 형성하는 것은 양친의 그죠? 양친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그죠? 7세 이전에 형성이 된대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누가요? 프로이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양친의 어떤 스트로크를 관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세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스트로크 하는 방법은 당연히 칭찬, 언어적 스트로크를 줄 수 있고요. 토닥토닥, 신체적인 걸 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죠? 여러 가지 관심을 주는 거, 또 관심을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주고받는 스트로크의 방법은 개인 내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지각, 자발성과 친밀성이 가능한 자율적인 상태에서 시작할 때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항상 책임감과 정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튜어트와 조인스는 스트로크를 언어적 대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스트로크를 줄 수도 있고요. 칭찬으로 줄 수 있겠죠.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잘했어 이런 거. 그리고 언어적인 게 아니라 토닥토닥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언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건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앞에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스트로크는 친밀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확대되어 타인에 의한 존재 인정을 뜻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딩동댕이죠, 그죠? 인간이 주고받는 스트로크 방법은 개인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 7세에서는 형성이 다 된다고 하니까 상대방의 어깨를 토닥거리거나 수긍하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역시 스트로크 행위에 해당하죠. 그죠? 모든 인간의 타고난 기본적 욕구는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이며 이러한 자극 갈망을 스트로크를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스트로크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부정적 성향이 없으며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긍정, 대, 부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좋은 기분으로만 만드는 긍정적 형태로만 나타난다. 아니고 긍정과 부정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 비언어적, 긍정, 부정, 조건, 무조건 이렇게 나타난다.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 3단계 중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서비스 3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신데, 그죠? 전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서비스는 판매 전에 서비스로서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촉진하는 예약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뭐 주차 유도원이나 상품 게시판이 여기에 해당되죠. 현장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는 본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의 본질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고객이 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전 문제에서는 다음 중 현장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고객이 업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후 서비스는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이후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평 처리 부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전 서비스는 명시된 회사의 정책,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고객의 평가, 회사 조직,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연성, 그 다음에 기술적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 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서비스는 재고 품질의 수준, 백오더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시간, 주문의 편리성, 제품의 대체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백오더 같은 경우는 주문이 밀려 있는 거죠. 밀려 있는 거. 재고가 없어서 주문이 밀려 있는 거, 그걸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죠. 그죠? 이걸 갖다가 백오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서비스는 쉽죠. 일반적으로 우리 아는 거, 서비스 설치 보증, 그 다음에 변경, 수리, 부품, 뭐 제품을 추적하는 거, 클레임이나 불만, 제품 포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 중에 일시적인 제품 대체도 어디에 해당된다? 사후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문제에서는 거래 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돼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시스템의 유연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 서비스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고객 클레임, 그죠? 제품 추적, 그 다음에 제품 포장, 이거는 뭐다? 사후 서비스. 그 다음 주문의 편리성은 뭐죠? 현장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추적, 클레임, 제품 포장은 여기, 주문의 편리성은 현장 서비스, 시스템의 유연성은 전 서비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 중, 그죠? 개인의 자아 실현과 관련된 욕구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동기 이론에서, 그죠? 각각의 이론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 이론에는 우리 책에서 지금 3가지를 다뤘는데, 이거 외에도 뭐가 있었죠? XY 이론이 있었고요. 강화 이론이 있었죠. 기대 이론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적용하는 사례로 동기위생 이론, 허츠버거가 제시한 거,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 이렇게 나누십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욕구가 상위 욕구, 하위 욕구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내적 욕구인지 또는 외적 욕구인지를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3문제 이상 나오죠. 3문제. 4문제도 나왔겠네요. 첫 번째 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단계는 어디예요? 생리적 욕구. 그죠? 가장 하위 단계는 생리적 욕구. 해서 이미 2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가장 최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거, 자아실현의 욕구,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해서 총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설명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또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총 한 4문제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슬로우 욕구를 수정해서 나타낸 게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알더퍼의 ERG 이론은, 자,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알더퍼가 봤더니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하위 단계에서 가장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에서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눴다?
가장 상위 두 단계를 성장 욕구로 나눠요. 그래서 자아실현과 존경의 욕구를 성장 욕구로, 그 다음에 가장 하위 두 단계 안정과 생리적 욕구를 생존 욕구로 나타내요. 그리고 가장 상위와 하위를 제외한 세 단계를 관계 욕구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알더퍼의 ERG 이론의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 총 4문제가 나오겠죠. 첫 번째 문제는 알더퍼 ERG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이렇게. 그죠? 성장과 관계와 생존 선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앞의 문제처럼 자아실현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에 해당하는 게 뭔가요? 성장의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에 해당하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모두 선택한 것은 이렇게 존경, 사회적, 안전. 그죠? 생존 욕구에 해당하는 단계는 매슬로우의, 그래서 안전과 생리적.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도 거의 8문제, 8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여기서도 초창기에 한 2문제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서만 10문제의 문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섞여서 나오겠죠. 그죠? 보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하는 ERG 이론은 성장 욕구가 되겠죠. 그죠? 가장 상위에 있는 2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서비스 경쟁을 위한 원가 우위 전략 중 가치 사슬 활동에 있어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우위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개론의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서 저가 전략을 쓴다는 얘기예요. 경쟁사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원가를 유지하여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이소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투자를 줄이기 위한 공업화 절차를 강조하는 전략이고요. 가격에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자, 가치 사슬 활동의 비용적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 방안을 보시면 첫 번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 자, 규모의 경제는 다른 말로 대량 생산이죠. 그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야 되고 표준화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 원재료, 제공과 판매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험의 곡선, 그죠? 그 다음에 학습의 곡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싼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저가품의 대체. 그래서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용 우위. 가능하면 아웃소싱을 하겠죠. 그죠? 요즘 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아웃소싱은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다가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독립적으로 전체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콜센터에서 그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먼 것이잖아요. 비용 우위, 규모의 경제 실현, 서비스의 개별화와 차별화를 했나요? 아까 전에 무엇을 했죠? 공업화와 표준화를 해야 대량 생산할 수 있잖아요. 낮출 수 있잖아요. 개별화와 차별화는 저가가 아니라 고가를 쓰는 거죠. 그죠? 비싼 금액으로 차별화시켜서 돈을 많이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가치 사슬에 있어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여 개선하는 방안도 있겠죠. 그죠? 2가지 방안을 쓰는데 둘 중에 시험 문제는 지금 위에 게 실천 방안이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고요. 우리 전략 파트 문제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